장성과 관료가 양쪽으로 길게 늘어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한가운데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 나라 국방장관이 만년필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닿는 그 작은 소리가 넓은 방을 가득 채웠죠. 서명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뒤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 적힌 것은 미국제 무인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인 정찰 타격기였어요. 하루 종일 하늘에 떠서 표적을 추적하고 발견한 바로 그 자리에서 미사일을 쏘는 물건. 그 나라가 30년 동안 오직 미국에서만 사들이던 그 능력을 이번에는 한국에서 사기로 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이 진 이유였습니다. 성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가격이 비싸서도 아니었죠. 미국이 그 무기를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팔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무기를 팔기 위해 미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가 다 식어가는 것도 몰랐죠. 심장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잠근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제 이름은 로버트 켈런입니다. 저는 31년 동안 미국 국방부에서 해외 무기 판매를 심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만든 첨단 무기를 어느 나라에 팔지 또 어느 나라에는 팔지 않을지 그 도장을 찍는 자리에 있었어요. 전투기, 미사일, 정찰 장비. 세계의 수많은 나라가 미국의 무기를 원했고 그 문 앞에는 언제나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31년 동안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무기는 미국이 만든다.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미국이 정한다. 저는 그것이 세상의 질서라고 믿었어요. 그 질서 안에서 한국은 언제나 사는 쪽이었습니다. 파는 쪽이 아니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켜보는 화면 속에서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는 한국의 무인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라는 저걸 절대 완성하지 못한다고요. 설령 만들어도 결국 고장 날 거고 그러면 미국산을 사러 다시 기어올 거라고 장담했죠. 저는 그 말을 회의실에서 했고 술자리에서도 했고 심지어 한국 대표단이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웃으며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 저는 제가 옳다고 완벽하게 믿고 있었어요. 모든 것은 여러 해 전 한방산 전시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해 저는 아시아의 한 대형 방산 전시회에 미국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했어요. 넓은 전시장 안에는 세계 각국의 무기들이 번쩍이는 조명 아래 늘어서 있었습니다. 미국과는 언제나처럼 가장 크고 가장 붐볐죠. 우리 부스 앞에는 각국의 국방 관계자들이 줄을 서서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힘이다. 세계가 우리 앞에 줄을 선다. 그날 저는 시간이 좀 남아서 전시장 구석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국관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무인기 한 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길고 매끈한 날개, 둥근 앞머리, 언뜻 보기에도 꽤 큰 물건이었죠. 한국 기술진 몇 명이 그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 무인기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동료에게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건 미국 물건을 흉내낸 거라고. 겉모습만 그럴듯하지. 저 안에 들어가는 진짜 핵심 부품은 결국 우리한테서 사가야 할 거라고요. 저는 그 무인기가 하늘을 나는 모습조차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 기술진 중 한 사람이 저를 알아봤어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서툴지만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언젠가 이 무인기가 완성되면 꼭 다시 봐달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신용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지금 저는 그 젊은 엔지니어의 얼굴을 자주 떠올립니다. 제가 왜 그렇게 오만했는지 그 뿌리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31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확신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 이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인기는 오직 미국만이 만든다. 당시 하늘을 지배하는 무인기는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아주 높은 고도에서 넓은 지역을 감시하는 대형 정찰기였고 노스롭 그루먼이 만든 물건이었죠. 다른 하나는 무장을 달고 표적을 직접 때리는 무인 공격기였는데 제너럴 아토믹스가 만든 리퍼였습니다. 이 둘은 수십 년의 실전 경험 위에서 다듬어진 무기였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수준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니, 자랑을 넘어 그것을 세상의 이치라고 여겼어요. 하늘을 오래 날며 적을 감시하고 발견하는 즉시 때릴 수 있는 능력. 저는 그 능력이 미국만의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저 우리에게 사정하고 기다리고 허락을 구하는 존재였죠. 두 번째 확신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이 만들던 그 무인기는 실패작이다. 저는 한국의 무인기 개발 사정을 꽤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것을 감시하는 것도 제 일의 일부였으니까요. 한국은 미국이 대형 정찰기 판매를 망설이던 시절부터 독자적으로 무인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그 미국 정찰기가 한국에 도입됐어요. 그러자 한국이 힘겹게 만들던 그 국산 무인기는 갑자기 이상한 처지가 됐습니다. 이미 더 좋은 미국 물건이 들어와 있는데 뭐하러 그 무겁고 느린 국산 무인기를 계속 만드느냐. 한국 안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개발은 자꾸 늦어졌고 성능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봐라. 역시 안 되지 않느냐. 저 크고 느린 물건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 저는 그것을 실패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죠. 세 번째 확신은 가장 오만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산을 사러 돌아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짜 중요한 부품은 미국에서 가져가야 한다. 무인기에 눈이 되는 감시 장비, 두뇌가 되는 전자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표적을 때리는 무장 기술. 이 핵심들을 한국이 스스로 만들 수 있을 리 없다. 그러니 언젠가는 반드시 미국 문을 두드리게 되어 있다. 그때 그 문을 열어줄지 말지는 우리가 정한다. 이 확신은 저에게 거의 종교와 같았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그 잣대로 바라봤어요. 이 나라는 우리 편이니까 좋은 걸 팔아도 된다. 저 나라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기다리게 한다. 이 무기는 너무 강력하니까 아무에게도 안 판다. 그 모든 결정의 한가운데에 제가 있었고 저는 그 권한을 즐겼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 권한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저와 함께 나눈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글러스 프레스콧이라는 사람이었죠. 프레스콧은 미국 최대 무인기 제조사의 임원이었습니다. 저와는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그는 키가 크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인기를 팔아 큰 돈을 버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 무인기를 누구에게 팔지 결정하는 사람이었으니 우리는 서로에게 아주 편한 상대였죠. 프레스콧은 저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무인기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저건 장난감이라고. 애들이 취미로 만든 모형 비행기라고요. 그는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고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조금 지나치다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굳이 말리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프레스콧은 한국이 실패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성공하면 그의 돈줄이 위협받으니까요. 그는 미국이 세계 무인기 시장을 독점하는 그 구조 안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가 깨지는 것을 그는 무엇보다 두려워했어요. 다만 그때는 아무도 그 두려움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당당했으니까요. 한 번은 프레스콧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무인기를 팔겠다고 세계 시장에 나와도 자기가 다 막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막을 거냐고 제가 물었죠. 그러자 그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방법은 많다고. 두고 보라고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그가 정확히 어떤 짓을 벌였는지 알게 됐죠. 그 무렵 한국 정부가 미국에 한 가지 요청을 해왔습니다. 무인기의 핵심 기술 일부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어요. 요청은 정중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랜 동맹이었고 그 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어깨를 걸고 서 있는 나라였죠. 그 요청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장을 찍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첫째, 그 기술은 너무 민감하다. 둘째, 한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셋째,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한국은 미국산을 사게 될 텐데 굳이 기술을 나눠줄 이유가 없다. 저는 그 세 가지 이유를 서류에 적고 거절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오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찍으면서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미 다 안다고 확신했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결국 몇 년 뒤에 미국산 무인기를 사겠다고 다시 찾아올 거라고. 저는 그 장면까지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거절 소식이 전해진 뒤 저는 프레스콧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잔을 부딪히며 그가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이제 한국은 갈 데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을 자랑스럽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벌인 짓들은 이랬습니다. 먼저 그는 한국 무인기에 관심을 보이던 여러 나라의 관계자들을 조용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어요. 한국산 무인기는 몇 시간만 날면 고장이 난다더라. 부품 공급이 끊겨서 한번 사면 애물단지가 된다더라. 실전에서는 쓸 수도 없는 물건이라더라. 전부 근거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마치 업계의 상식인 것처럼 퍼뜨렸습니다. 그 다음 그는 한국제 행사에서 한국 대표단이 앉아있는 자리를 향해 공개적으로 조롱을 던졌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한국의 무인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건 하늘을 나는 장난감이라고. 진지한 군대라면 저런 걸 사지 않는다고요.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저도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젊은 실무자 한 명은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그저 통쾌한 장면으로만 여겼습니다. 부끄럽게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이 무인기를 파는 나라들에게 지독한 조건을 강요했습니다. 미국산 무인기를 사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미국이 통제한다는 조항이었어요. 어떤 표적을 때릴 때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품 하나를 바꿀 때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무인기를 팔면서도 그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프레스콧의 회사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죠. 프레스콧은 그 모든 이야기를 마치 무용담처럼 들려줬습니다. 그는 확신했어요. 이 구조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한국이 무슨 수를 써도 이 벽을 넘을 수 없다고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같은 확신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 통의 연락이 왔어요. 한국이 미국의 거절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런 내용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한국이 실망했다더라. 재고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더라. 혹은 미국산 무인기 구매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더라. 그런데 소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재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했다는 말도 매달렸다는 말도 없었어요. 대신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방향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았으니 우리 손으로 다 만들겠다. 눈도, 두뇌도, 무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무인기를 완성하겠다. 그것이 한국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았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등 뒤가 서늘해지는 아주 미세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느낌을 털어냈습니다. 프레스콧이 웃으며 말했으니까요. 알아서 하라고 해. 스스로 다 만들겠다고? 어디 한번 해보라지. 10년이 걸려도 못할 거야.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 스스로 다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지. 핵심 부품 하나 만드는데도 수십 년이 걸리는 법인데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작은 균열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오랫동안 저는 그 무인기를 다시 떠올리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의 무인기는 이미 죽은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그때 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제가 잠근 그 문이 한국에게 전혀 다른 문 하나를 열어줬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요. 세상이 뒤집히기 시작한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였습니다. 바로 전쟁이었죠. 먼 곳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동유럽에서였죠. 그 전쟁은 세상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제가 하던 일과 관련해서도 아주 근본적인 무언가를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무인기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었어요. 그 전쟁 전까지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늘의 왕은 빠른 전투기다. 순식간에 나라가 목표를 때리고 돌아오는 속도야말로 최고의 능력이다. 크고 느린 무인기는 그저 보조 수단일 뿐이라고요. 저는 이 믿음을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드러난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전선에서 올라온 한 편의 영상 보고서를 받아보게 됐어요. 그 영상은 제 확신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영상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속은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숲을 가로지르는 좁은 산길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 위로 무인기 한 대가 높은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크고, 느리고, 조용한 무인기였죠. 그것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산길 위를 천천히 맴돌며 아무 일도 없는 어둠을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그래도 무인기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지루한 화면을 보면서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지. 그냥 빈 숲을 몇 시간째 쳐다보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 바로 그 끈질김이 핵심이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화면 아래쪽 숲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차량 한 대가 나뭇가지를 헤치고 산길로 기어 나왔어요. 적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였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숲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미사일을 쏘기 위해 잠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그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몇 분이면 발사를 마치고 다시 숲속으로 사라질 참이었어요. 만약 그 하늘에 빠른 전투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전투기는 그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연료 때문에, 또 조종사 때문에 전투기는 한 지역에 몇 시간씩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요. 발사대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전투기가 급히 날아왔을 때는 이미 발사대가 사라진 뒤였을 겁니다. 실제로 그동안 수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은 그렇게 숨고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전투기를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무인기는 3시간 내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발사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 무인기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발사대가 미처 미사일을 쏘기도 전에 무인기가 먼저 움직였어요. 화면이 한번 크게 흔들렸고 잠시 뒤 그 산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한번 지나가는 힘이 아니라 오래 머무르며 기다리는 힘. 순간의 속도가 아니라 며칠이라도 하늘을 떠나지 않는 끈기.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발사대를 잡은 건 빠른 전투기가 아니라 크고 느리고 굼뜬 그 무인기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주 불편한 생각 하나가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크고 느리고 오래 떠있는 무인기. 그 표현을 저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바로 제가 실패작이라고 불렀던 그 한국 무인기였습니다. 제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웃었던 그 무겁고 굼뜬 물건. 세상이 조롱하던 바로 그 특성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댔습니다.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래전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느꼈던 미세한 균열이 이번에는 훨씬 크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전쟁터에서 오래 떠있는 무인기가 중요해진 건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그런 무인기를 진짜로 완성했다는 뜻은 아니지 않은가. 겉모습만 비슷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하늘을 몇 시간씩 도는 일은 겉보기보다 훨씬 어려운 법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 영상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 애써 만든 안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책상 위에 또 다른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거든요. 그 보고서의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한국의 무인기 개발 현황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읽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치자마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하나의 숫자였습니다. 90이라는 숫자였어요. 그 숫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기를 거부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 숫자는 한국 무인기의 국산화율이었습니다. 무인기를 이루는 부품 가운데 열의 9을 한국이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뭔가 잘못 인쇄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제 3번째 확신.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 미국산 핵심 부품을 사러 온다는 그 확신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숫자였으니까요. 저는 그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천천히 다시 읽기로 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정말로 그런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어딘가에는 반드시 미국 부품이 숨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먼저 저는 무인기의 눈을 살펴봤습니다. 무인기가 표적을 찾으려면 무엇보다 잘 보는 눈이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밤에도 보고, 구름 속에서도 보고, 멀리 있는 작은 것까지 또렷하게 보는 그 정밀한 눈. 그것만큼은 한국이 절대 스스로 만들 수 없다고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그 눈이 국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심지어 두꺼운 구름 아래 숨은 표적까지 찾아내는 장비를 한국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대목에서 한번 멈칫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무인기의 두뇌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그 눈이 본 것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두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 두뇌야말로 미국 기술의 심장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국산이었어요. 저는 조금 더 깊이 멈칫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무인기의 이빨, 그러니까 무장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했어요. 감시만 하는 무인기와 발견하는 즉시 때릴 수 있는 무인기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니까요. 표적을 정밀하게 때리는 그 무장 기술이야말로 미국이 가장 철저하게 움켜쥐고 있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이것만큼은 한국이 미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움직이는 표적을 정밀하게 때리는 작은 미사일을 스스로 만들었다. 전차든 이동식 발사대든 달리는 차량이든 움직이는 것을 정확히 맞히는 무장이었죠. 게다가 멀리서 활공해의 지상시설을 타격하는 유도폭탄까지 국산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던 것 같아요. 눈도 국산, 두뇌도 국산, 무장도 국산.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무인기는 하루 종일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여겼던 그 오랜 채공 능력을 한국은 이미 갖추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무인기를 팔거나 쓰거나 고치거나 개량하는데 미국의 허락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도장이, 제 서명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 권한이 이 무인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떨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레스콧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시원하게 정리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프레스콧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제가 보고서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코웃음부터 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그 숫자를 믿는다고? 90%. 종이 위에 숫자 쓰는 건 누구나 한다. 한국이 자기들 무인기가 대단하다고 선전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 실제로 그게 하늘에서 제대로 도는지는 아무도 못 봤어. 내가 장담하는데 저건 몇 시간만 날면 문제가 생겨. 부품 절반은 결국 어디선가 사와야 할 거고. 자네가 괜히 겁먹을 필요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 종이 위에 숫자일 뿐이지. 실제로 하늘을 오래 도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시 다독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레스콧이 너무 화를 냈거든요. 그저 종이 위에 숫자라면 그렇게 흥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는 그 숫자를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때 그의 두려움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며칠 뒤 저는 프레스콧을 직접 만났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출력해서 그의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걸 자네 눈으로 직접 보라고. 여기 적힌 게 전부 거짓말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요. 프레스콧은 그 보고서를 힐끗 보더니 손끝으로 툭 밀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어요. 로버트, 자네 언제부터 이렇게 겁이 많아졌나? 종이 몇 장에 벌써 흔들리는 건가? 그는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그를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를 반박하지 않았어요. 틀렸다고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겁쟁이라고 부르며 화제를 돌릴 뿐이었죠.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은 조목조목 따져서 반박하는 법이니까요. 프레스콧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가 사실이라는 걸 그 자신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의 돈, 그의 자리, 그의 오만. 그래서 그는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그는 더욱 위험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인기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하나라도 나타나면 그는 곧장 그 나라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게 했습니다. 한국산은 실전에서 먹통이 된다더라. 산지 얼마 안 돼 애물단지가 된다더라. 미국산을 사는 게 결국 이득이라더라. 전부 근거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마치 업계의 상식인 것처럼 퍼뜨렸어요. 저는 그날 그와 헤어지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지금까지 틀린 사람 곁에서 틀린 확신을 함께 나눠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거짓말을 팔아 진실을 막으려는 사람 옆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로 무너뜨린 건 숫자도 아니고 프레스콧도 아니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 방영된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 무인기를 만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흔한 홍보 영상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틀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의 이야기는 홍보라기보다는 차라리 긴 인내의 기록에 가까웠습니다. 그 영상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무인기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18년이었다고요. 18년.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18년이면 한 아이가 태어나 어른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무인기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18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아십니까? 축복받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롱받는 시간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나이 든 엔지니어 한 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개발이 한창이던 어느 시기, 미국의 대형 정찰기가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만들던 무인기는 갑자기 쓸모없는 물건 취급을 받았다고요. 안팎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저 무겁고 느린 걸 왜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실패작 아니냐. 그런 걸 만드느라 아까운 세금을 낭비한다. 그 말을 하는 엔지니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아프게 찔렀어요. 저는 그 조롱의 목소리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였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상은 이어졌습니다. 그 18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팀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 조롱받는 프로젝트에 청춘을 바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떠난 사람 중 한 명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때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았다고. 매일 밤늦게까지 매달려도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비웃었고 앞날은 캄캄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무인기가 완성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틸걸. 그 말을 하는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또 다른 엔지니어는 자신의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 프로젝트에 처음 들어왔을 때 딸이 아주 어렸는데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엔 그 딸이 다 커서 대학생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었죠. 그는 딸의 생일도 입학식도 졸업식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딸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아버지가 만든 게 나라를 지키는 눈이 됐다고. 딸이 그렇게 말해줬다고요. 저는 화면 앞에서 점점 숨이 무거워졌습니다. 밤을 새워 설계도를 고치던 사람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부품 하나를 겨우 완성하던 사람들, 남들이 다 안 될 거라고 손가락질할 때 묵묵히 작업대 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크게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이 실패작이라 부르던 물건에 자기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아낌없이 부어넣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화면에 잠깐 비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오래전 그 방산 전시회에서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던 그 젊은 엔지니어. 언젠가 이 무인기가 완성되면 꼭 다시 봐달라고 했던 사람. 이제 그는 젊지 않았습니다. 머리에는 흰 것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었죠. 그 오랜 18년의 시간이
그의 얼굴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로 그의 이름이 잠깐 지나갔습니다. 김연수. 그게 그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보고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더 편한 길로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요. 그의 실력이라면 다른 곳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았습니다. 조롱받는 그 프로젝트 곁에 끝까지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믿고 있었으니까요. 이 무인기가 언젠가 이 나라를 지키는 눈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는 걸요. 저에게 그는 그저 흉내낸 물건 옆에 서 있던 이름 없는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얼굴도, 이름도, 그가 가슴에 품은 꿈도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비웃고 돌아섰죠. 언젠가 완성되면 꼭 다시 봐달라던 그 말에 저는 마음에도 없는 고갯짓만 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8년 동안 제가 실패작이라 부른 그 물건을 진짜로 완성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까맣게 잊고 사는 동안에도요. 저는 그 영상을 끄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목이 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걸 인정하기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을 비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비웃음을 견디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저는 오랫동안 전자였습니다. 화려한 자리에 앉아 남들이 만든 것을 평가하고 도장을 찍고 비웃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김연수라는 사람은 18년 내내 후자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업대 앞에서 묵묵히 무언가를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그 전시회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팔짱을 끼고 비웃던 저의 모습과 그런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미소 짓던 그의 모습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확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확신에 결정적인 금을 낸 것은 뜻밖의 곳에서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프레스콧의 말을 붙잡고 버티려 했습니다. 한국이 자기 무인기를 대단하다고 선전하는 거야 당연하다. 그건 그저 한국의 자화자찬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나온 분석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한 군사 전문 매체였어요. 저는 그 매체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었죠.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드론과 무인기가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두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부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한국을 좋게 말해줘서 얻을 이득도 없었고요. 그들이 원하는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진짜로 통하는 게 무엇인지 그 진실뿐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한국의 무인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참으로 흥미로운 길을 걸었다. 미국의 대형 정찰기를 이미 손에 넣고도 자기들이 만들던 그 국산 무인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때는 낡은 물건 취급을 받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덕분에 한국의 손에는 크고 튼튼한 무인기 한 대가 남게 되었다. 눈을 더 달 수도 있고 무장을 더 실을 수도 있는 확장의 여지가 넓은 큰 그릇 말이다. 그리고 전쟁의 시대가 오자 그 큰 그릇의 진짜 가치가 비로소 드러났다. 저는 그 분석을 읽으며 손에 들고 있던 펜을 저도 모르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자화자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좋게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오직 진실만을 보고 내린 냉정한 판단이었어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매일 무인기의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쩌면 그 매체 하나가 유별난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목소리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이었어요. 유럽의 한방산 분석 기관이 세계의 무인기 흐름을 정리하면서 한국의 그 무인기를 눈여겨봐야 할 사례로 꼽은 겁니다. 이유는 비슷했습니다. 스스로 만든 눈과 두뇌와 무장을 하나로 엮은 남의 허락이 필요 없는 완결된 무인기. 그런 물건을 실제로 굴릴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몇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어느 나라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확인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한국에 무인기를 들여와 자기들 눈앞에서 시험 삼아 날려본 겁니다. 프레스콧이 뿌린 소문대로라면 그 무인기는 몇 시간 만에 고장이 나야 했어요. 그런데 그 무인기는 뜨거운 사막의 하늘을 오래도록 날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그 나라의 관계자들은 소문과 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똑똑히 알게 됐죠.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유럽의 분석실에서, 중동의 사막 하늘에서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짝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인기는 진짜라고요. 이 대목에서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곳이 그렇게 말하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곳이 그러면 우연이라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 이해관계도 없는 여러 곳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확인한 끝에 똑같이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건 더 이상 선전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인 겁니다. 저는 프레스콧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그 여러 목소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유럽도, 중동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물었죠. 이 사람들도 전부 한국의 선전에 속은 거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프레스콧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 자들이 뭘 알겠느냐. 전쟁에 정신이 팔려서 헛소리를 하는 거다. 우리 미국의 무인기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프레스콧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어떤 것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그는 화를 내고 있었지만 그 화는 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는 안간힘에서 나오고 있었죠.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지르는 고함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31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확신이 서서히 금이 가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건 그 다음에 찾아온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건 한국에 관한 깨달음이 아니었어요. 미국에 관한, 그리고 저 자신에 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미국의 무인기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성능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국이 아무리 애를 써도 성능에서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는 한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성능이 문제였을까? 혹시 미국의 진짜 약점은 성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닐까? 그 질문을 붙잡고 며칠을 곱씹으면서 저는 마침내 제가 그토록 외면해온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진짜 약점은 바로 미국 자신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권한. 누구에게 팔지 정하고 어떻게 쓸지 통제하고 매번 허락을 받게 만드는 그 수출 통제. 바로 그것이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가 미국의 무인기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좀처럼 팔지 않았어요. 팔더라도 온갖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무인기로 누구를 감시할지, 어떤 표적을 때릴지, 부품 하나를 어떻게 바꿀지 사사건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죠. 무인기를 샀는데도 그 열쇠는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프레스콧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바로 그 구조 말입니다. 그 조건들이 미국에는 엄청난 이득이었습니다. 돈도 벌고 힘도 유지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인기를 사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기 나라를 지킬 무기 하나를 쓸 때마다 매번 먼 나라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고 답답한 일이었어요. 언제 팔아줄지, 팔고 나서 어떻게 통제할지 모든 것이 미국의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전혀 다른 선택지가 나타난 겁니다.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성능이 뛰어난 무인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팔 때 미국 같은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무인기에는 미국 부품이 없었으니까요. 미국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한국은 자유롭게 팔 수 있었어요. 사는 나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요. 저는 이 깨달음 앞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무인기 시장을 지배하던 그 힘, 그러니까 수출 통제라는 그 권한, 그것이 사실은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겁니다. 강점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은 미국을 올가매는 족쇄였어요.
그리고 그 족쇄가 채워지지 않은 유일한 경쟁자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안 파는 나라들, 미국이 조건을 붙이는 나라들, 미국의 통제에 지친 나라들. 세계에는 그런 나라가 아주 많았습니다. 동남아시아에도, 중동에도요. 그리고 그 나라들에게 한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팝니다. 사시고 나면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31년 동안 그 허락을 무기로 세계를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허락 자체가 필요 없어진 세상이 오고 있었어요. 제가 쥐고 있던 열쇠가 갑자기 아무 문도 열지 못하는 고철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 저는 한 나라의 국방 관계자와 마주 앉을 일이 있었습니다. 중동의 한 나라에서 온 무기 도입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미국의 무기를 사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가 저에게 한 말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을 존중한다고. 미국의 무기가 훌륭하다는 것도 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지쳤다고 했습니다. 무기를 하나 사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사고 나서도 우리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고요. 우리 하늘을 지킬 무기인데 그것을 쓸 때마다 먼 나라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면 그게 정말 우리 무기라고 할 수 있느냐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한국은 다르다고요. 한국은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고. 사고 나면 온전히 우리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고요. 언제 팔지 모르고 팔고 나서도 간섭받는 쪽과 지금 당장 사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쪽.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 변화는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스콧이 거짓말을 흘려넣었던 그 나라들 가운데 몇몇이 조용히 한국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문이었어요. 한국 무인기가 정말 그렇게 좋으냐? 정말 조건 없이 파느냐? 정말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런 질문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스콧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더 많은 거짓말을 뿌렸고 더 큰 소리로 한국을 깎아내렸어요. 예전에는 웃으면서 여유롭게 한국을 조롱하던 그였는데 이제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사람들은 그의 말을 점점 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무인기가 실제로 하늘을 날며 제 몫을 해내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둘 알려지고 있었으니까요. 거짓말은 진짜 앞에서 힘을 잃는 법입니다. 저는 그 모든 흐름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가 31년 동안 쌓아올린 그 벽, 미국의 허락이라는 벽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너짐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한 통의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미국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어느 큰 나라가 무인기 도입을 두고 마침내 최종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계약은 프레스콧에게 그야말로 사활이 걸린 것이었어요. 그가 지금껏 벌인 모든 거짓말과 로비가 바로 이 한 건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에서 제 31년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이야기의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중동의 한 국방부 청사, 높은 천장 아래 긴 탁자가 놓인 조인식장 말입니다. 12명의 장성과 관료가 양쪽으로 길게 늘어앉아 있던 그 방. 저는 지금부터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라는 미국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큰 나라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 나라가 미국의 무인기를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고 프레스콧은 더더욱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그 계약을 따내기 위해 몇 년을 매달렸고 온갖 로비와 거짓말을 그 한 건에 쏟아부었으니까요. 그날 프레스콧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빼입고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이 계약이 자기 손에 들어올 거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죠. 조인식이 끝나면 그가 무대에 올라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을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 뒤편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 나라의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어요. 어떤 무인기를 도입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프레스콧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무대로 나갈 준비를 했죠. 그런데 국방장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미국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한국의 무인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늘에 떠서 표적을 추적하고 발견하는 즉시 때릴 수 있는 그 무인기를요. 국방장관은 그 이유를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첫째, 성능이 뛰어나다. 둘째, 값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셋째가 저를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이 무인기는 우리가 사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가 어떻게 쓸지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 하늘을 지키는데 다른 나라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 세 번째 이유가 제가 31년 동안 쌓아 올린 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맨 앞줄에 프레스콧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저도 모르게 떨어뜨렸어요. 그 서류가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나라의 국방장관이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닿는 그 작은 소리가 넓은 방을 가득 채웠어요. 서명이 끝나는 순간 뒤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은 미국제 무인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인기였죠. 바로 그 장면이 이야기의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잠근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날 이후 프레스콧의 몰락은 아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그가 뿌린 거짓말들이 하나둘 진실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무인기가 몇 시간 만에 고장난다고, 산 지 얼마 안 돼 애물단지가 된다고 여러 나라에 속삭였었죠. 그런데 그 무인기는 사막의 하늘을 하루 종일 날았습니다. 전장의 상공을 며칠이고 지켰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가 흘린 말은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실제 하늘 위에서 그대로 증명된 겁니다. 그가 거짓말을 흘려넣었던 나라들은 분노했습니다. 자기들을 속여서 더 비싸고 더 불편한 미국산을 사게 하려 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 나라들은 프레스콧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미국이 아닌 한국을 찾기 시작했죠. 프레스콧의 회사는 큰 계약들을 연달아 놓쳤습니다. 세계 무인기 시장을 독점하며 막대한 돈을 벌던 그 구조가 그의 눈앞에서 허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독소 조항들, 그러니까 사고 나서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 조건들이 이제는 나라들이 미국을 등지는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무기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결국 프레스콧은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를 떠받치던 힘과 명성이 사라지자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한때 그의 농담에 웃어주던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뒤에 그를 딱 한 번 마주쳤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인정하느냐고.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느냐고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무슨 수를 쓴 게 분명하다고.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겼을 리 없다고요. 그는 여전히 남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진실을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아무런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늘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저 역시 그와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남을 비웃고 남을 탓하고 진실 앞에서 눈을 감던 사람. 만약 제가 조금만 더 늦게 눈을 떴다면 저도 프레스콧처럼 끝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무너졌을 겁니다. 그와 헤어지며 저는 오래전 그 젊은 엔지니어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31년 동안 붙잡고 있던 세 가지 확신을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하나하나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첫 번째 확신, 세계 최고의 무인기는 오직 미국만이 만든다. 이건 틀렸습니다.
하루 종일 하늘을 지키며 표적을 추적하고 즉시 때리는 그 능력을 한국은 자기 손으로 완성했습니다. 미국만의 것이라던 그 하늘은 더 이상 미국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확신, 한국이 만들던 그 무인기는 실패작이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제가 실패작이라 비웃던 그 크고 느린 특성이 새로운 전쟁의 시대에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됐으니까요. 실패작이 아니었어요. 시대를 앞서 준비한 인내의 결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확신, 결국 한국은 미국산을 사러 돌아온다. 이건 가장 크게 틀렸습니다. 한국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이 팔지 못하는 나라들에 한국이 자유롭게 팔고 있었습니다. 사러 오는 쪽이 아니라 파는 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세 가지 확신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깊이 무너뜨린 건 그 세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찾아온 하나의 깨달음이었어요. 그건 한국에 관한 것도 프레스콧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거절 도장을 찍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한국이 기술 협력을 요청했을 때 저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미국산을 사러 올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그런데 그 거절이 무슨 결과를 낳았는지 아십니까? 만약 제가 그때 문을 열어줬다면 한국은 미국 기술에 기대어 무인기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무인기 안에는 미국 부품이 들어갔을 거고 언젠가 미국이 그 목줄을 쥐었겠죠. 결국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무기를 쓸 때마다 미국의 허락을 구하는 처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눈도, 두뇌도, 무장도, 전부요.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무인기를 완성했습니다. 이 사실이 저를 얼마나 뒤흔들었는지 아십니까? 한국을 자유롭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제 오만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잠근 그 문이 그들에게 훨씬 더 큰 문 하나를 열어준 겁니다. 저는 그들을 무너뜨리려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완성시킨 셈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며 오래전 그 방산 전시회의 젊은 엔지니어를 마지막으로 다시 떠올립니다. 김현수라는 이름의 그 사람 말입니다. 언젠가 이 무인기가 완성되면 꼭 다시 봐달라던 그 사람. 저는 그때 마음에도 없는 고갯짓만 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라 확신하면서요. 그런데 그날은 왔습니다. 그가 18년을 견뎌서 기어이 그날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제야 그가 만든 그 무인기를 제대로 바라봅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의 부탁을 지키고 싶었어요. 다시 봐달라던 그 부탁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남을 비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비웃음을 견디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저는 오랫동안 전자였습니다. 그리고 김현수와 그의 동료들은 18년 내내 후자였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은 비웃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비웃음을 견디며 묵묵히 만들어내는 사람의 것입니다. 화려한 자리에 앉아 도장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업대 앞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의 무인기 이야기는 그래서 저에게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롱받던 사람들이 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안 될 거라고 손가락질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침내 판을 뒤집은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저처럼 오만했던 사람이 고개를 숙이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만 최고의 무인기를 가질 수 있던 시대는 저물고 있어요.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낸 나라가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그 새로운 기준의 한가운데에 한때 실패작이라 불리던 한국의 무인기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18년을 견뎌낸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함께 서 있죠. 저는 31년 동안 세계에 미국의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배운 것은 무기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을 함부로 얕보지 말라는 것. 지금 조롱받는 사람이 훗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일 수